다음 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합니다. 최대 관심은 비대위 인선과 다음 주 민주당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입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비대위 체제의 공식 전환이 있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젊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젊다, 새롭다는 거는 맞죠. 네. 약관 50세의 나이에 여당 대표직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맞고 또 정치에서는 신인인 거는 맞죠. 그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좀 호기심, 어떻게 과연 해낼 것인가, 뭐 그런 관심은 굉장히 당분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호기심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젊음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뭐 이제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50 들어간 거거든요. 만으로 따졌을 때 예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1살이거든요. 근데 과연 젊다고 포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탈진영 정치, 뭐 탈팬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자꾸 겹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피해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검찰총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다른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역시 거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좀 좋게 이쁘게 포장하긴 하겠지만 네. 과연 정치를 시작하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어떤 쇄신 구상이 나와야 좀 혁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6일, 7일쯤에 이제 취임하시게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부터 엄청난 그 과제들을 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는 이제 비대위 구성 그렇죠. 하고 관련해서 여러 의견도 들으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당장 부딪히는 게 이제 28일로 예정된 국회에서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이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 쌍특검법을 이제 뭐 의석이 많은 민주당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골몰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저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그걸 여하이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그 여러 이야기를 해놓고 계신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그 특검법 처리하는 그 과정, 특검법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지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특검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주말을 거치면서 엄청 힘든 네. 고뇌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특검법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특검법을 민주당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난 4월에 패스트 트랙에 이미 태웠던 겁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뭐 막을 방법은 없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뭐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퇴장하는 거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적인 여론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더 많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이걸 막겠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여론전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이미 답은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뭐 저는 그게 국민 상식하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규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좀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까지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오히려 저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반대왔던 거를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줄 것이냐. 이걸 저는 국민들이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은 우선 첫째, 만약에 그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뭐 퇴장하거나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동안에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 프레임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찌어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대통령 그 용산으로 그 법이 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법적인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댔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시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공정과 상식.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다 안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윤 대통령의 상징 자본이라고 했었던 그 공정과 상식하고도 안 맞고 그 대통령이 되게 된 그 계기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불과 3개월, 4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 대표직에 앉은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일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그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9회 말 투아웃에 나와도 네. 그냥 유감없이 용기를 가지고 휘두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용기와 자신감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야구의 비유를 하실 요량이었다면 그냥 9회 말에 사실 여당은 방어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9회 말에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내가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지금 상황에 맞는 비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9회 말 투아웃에 나온 타자는 그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노련한 타자여야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가 9회 말에 나와서 쳐도 그 안타를 칠 확률이 높지 정말 신인이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안타를 칠 확률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오히려 9회 말에 마무리 투수로 등장을 하는 것이 신인 투수에 대해서는 상대 타자들이 구질도 잘 모르고 볼 배합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자들이 실수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비유를 하시고 그 역할에 임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 방어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본인 역할을 규정 짓는 게 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기나 자신감만으로 이 자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그 뭐랄까 진정성, 절박함, 또 이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저기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혀 새로운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공을 던질 때 당황할 것 같은데 어떤 공을 던지면 당황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상처가 나버리면 그 다음에 선거를 이끌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이 그때까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한꺼번에 비대위원들을 다 임명하는 이런 과정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볼 때 공관위원장은 해를 넘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좀 살짝 비껴가고 뭐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원내대표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최대한 덜 상처를 입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것도 역시 책임에서 비껴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갖춰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 한 번으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뒤에 또 계속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비껴가기는 어렵겠죠. 어려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처음 어떤 선물을 뭐 그 안에 내용물이 어땠든 간에 포장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방식으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뭔가 좀 기존 정치 문법하고 다른 것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최대한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70년대 이후 젊은 사람으로 채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최고위에도 30대, 40대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존재감을 보였는지 저는 전혀 그 느끼지를 못하겠고 오히려 그 30대, 40대 최고위원들이 그 뭐랄까요 다선 중진 의원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좀 당 혁신, 쇄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였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다선 중진 의원들 뺨칠 정도로 오히려 그 대통령이나 저기 뭐예요 용산 쪽 뭐 이렇게 요새 말로 쉴드 친다 그럴까요? 그러기에만 급급했지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게 저는 기억에 없기 때문에 나이만 뭐 30대, 40대 여기 보면 7, 8, 9, 70년, 80년, 90년대생을 들인다고 해서 뭐 그게 금방 그런 개혁적이고 쇄신의 목소리를 낼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변에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지난번 혁신위원 때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효과이기도 한데 그랬지만 이준석 대표 이후에 지금 당 그 지도부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는가? 소위 수도권 중도 무당층에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었던가? 뭐 저는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이게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그렇게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인식과 의식과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사람으로 비대위원이 꾸려질까요? 이미 실력 뭐 이렇게 두 단어를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 있는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 됐든 좀 그 정치의 새바람을 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 문법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뭐 5천만의 문법이다 이런 말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뭔가 시도를 할 거라고는 보여요. 근데 이건 본질과 현상을 좀 분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용산 직할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믿을 사람 없다고 하는 인식이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참모나 지금 지냈던 인사들 보면요. 그리고 또 지금 검사 출신 뭐 출마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보다 다 아래일 거예요.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윗선의 그러니까 인사들 수석 정도면 몇몇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용산에서 나왔다고 하는 참모들 보면 나이가 대체적으로 70년대생 이후예요. 그러면 그 나이대하고 같이 비슷하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이기 때문에 7, 8, 9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세대들 좀 더 중용한다고 하는 건 어느 당이 시도해도 똑같은 시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포장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 구성할 때 그런 뭔가의 포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좀 뭔가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과거 안철수 의원이 새바람 안철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도 그렇지만 반정치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국민의 어떤 정치 혐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 성공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요. 그건 어떤 가치나 지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을 일종의 포퓰리스트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많은 안철수의 정치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까? 근데 제대로 답을 못 내놨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실망했던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이 지향하는 정치가 뭡니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5천만 문법을 쓸 겁니다. 국민 상식에 맞게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계속할 거라고 봐요. 서민과 약자, 과연 한동훈 장관의 인생에서 얼마나 부합되는 얘기인지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레토릭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들도 그런 상징성을 좀 일정 부분 부여하는 방식으로 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용산과의 관계 얘기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서서 일만 수직적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한편에서는 두 사람이 잘하니까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서로 가깝고 잘 알기에 오히려 그런 관계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두 분의 관계는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의 문화로 이루어진 검찰 조직의 선배, 후배, 또 상사, 부하 직원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 이 관계는 정말 수직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런 관계였던 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하루아침에 수평적인 관계로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뭐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할 사람이다, 한동훈은. 저는 지금 저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수준에 멈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저는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면서 총선 승리까지 견인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방향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민생 개혁 과제 위주로 국정 방향을 트시고 당 운영이나 총선이나 공천 여기에서는 관심을 끊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런 비대위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그럴까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태생적 한계 때문에. 네, 두 분이 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모습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당처럼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당대표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것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한테 뭐 대놓고 쓴소리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흔적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가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한테 못 맞추니까 결국은 대통령하고 잘 맞추는 비대위원장을 불러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운명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치를 앞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대권료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린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뽑아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네. 여기에서 과연 어디까지 더 나가길 바라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희석시키려고 저는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당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뭔가 국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기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정치적 계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역대 수많은 비대위 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 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사이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거의 당내 야당보다 그렇죠. 훨씬 더 강한 목소리.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고약한 비대위였다는 얘기죠. 그 성공했던 박근혜 비대위를 어땠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업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오늘 정성호 의원이 이거 과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전에 청문회 등등등 할 때 뭐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번번이 또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있었고 거기서 또 많이 점수를 땄어요. 그 부분에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땡큐다 우리 선거에서 이긴다 이건 굉장히 좀 무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태생적 한계든 아니면 본질 권력의 어떤 속성과 본질로 따져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보여주려고 할 때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본다면 민주당도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뭔가 한동훈 비대위가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뭐 참모든 아니면은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어떤 집권 동력을 갖기 위해서 레임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사람을 심겠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물갈이 얘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잖아요. 근데 물갈이라고 하면 당장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불신에 기대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당의 공천을 혁신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것도 역시 본질은 물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하고 비교되겠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따박따박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 86그룹에 대한 도덕성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문제. 그래서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당인 것처럼 당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전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축으로 움직여갈 때 민주당은 거기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 그냥 계속 용산만 바라보면서 용산의 아바타니까 대통령의 아바타일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정권 심판원 하나로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민주당은 고민할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오면 다 우리 이길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거는 대단히 오만해 보일 수 있다. 발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장 지금 그 돈봉투 전대 때 돈봉투 받은 의원들 뭐 공천 심사 기준에 그거는 반영 안 하겠다. 당에서는 반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은 분명히 선택할 때 저는 그 생각
판단 기준에 저는 넣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민주당도 지금 안이하게 저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지금 과거와는 달리 이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심각하게 뭐 성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이 돈 관련한 비리까지 그 과거의 민주당하고 굉장히 다른 지금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여당 심판론, 대통령 심판론에만 기대서 혁신 노력을 안 한다든가 예컨대 저기 뭐야 그 연동형 비례제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분명히 저는 거기에도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조금은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적합도와 호감도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20일부터 이틀간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적합도에서는 한 전 장관이 45%, 이 대표가 41%로 나타났고요. 이건 적합도입니다. 호감도로 좀 바꿔볼까요? 호감도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장관이 47%고 이 대표는 42%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가 좀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면 일단 관심이 좀 많이 갔네요. 한 전 장관한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대선 지지도를 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지지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나 이걸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정체 속성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아까 용산 직할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덜거덕거리면서 소리나지 않도록 그걸 반영시켜주는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가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권력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다 쏠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 쏠려간다고 느낄 때 국민들은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또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아 저쪽에 권력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뭐랄까 신장 개업하는 관심에 대한 그게 좀 반영이 됐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가 반복해서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뭐 앞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방어할 것이냐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허니문 효과를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누리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저 퍼센티지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지금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처리하면서 또 국민들의 지지가 어떻게 바뀔지 하는 걸 보는 것도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는 네. 잘해줬으면 좋겠다. 우려보다는 기대하는 쪽으로 계속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민주당 얘기 또 해야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분위기가 연말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원하는 것은 비대위 좀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으로는.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어떤 카드가 얘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김부겸 전 총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이든 물이든 못 건너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앞에 이제 총선 승리와 당의 단합을 위해서든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도 어느 시점 되면 진짜 그 지금보다 좀 더 위기 상황으로 몰렸을 때 뭔가 결단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조금 너무 많이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나 신당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하겠다고 시점까지 다 못 박아놓고 아 나는 뭐 아직은 그 정도까지 결정 안 했다는 식으로 자꾸 자기 얘기를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퇴로를 아예 막아놓고 난 다음에
당신이 선택할 건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구성하는 것밖에 없어. 권력 내려놔.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두고 모든 권력 내려놓고 그거 뭐 비명계든 아니면은 나한테 줘라고 하는 인식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편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어붙여 버려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뭐 선택한다고 하면은 한쪽 얘기 다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요, 당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에 대한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하면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 공간위에서 어떤 선택들이나 기준들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여지를 안 주고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단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뭔가를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든 연초든 카드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낙연 대표가 신당 추진을 해주는 게 우리 총선 구도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 싶지만 뭐 우리 전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민주당 잘 알아서 잘 해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부터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신당에 대해서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